차가운 회의실 공기가 강서연의 뺨을 스쳤다. 최고급 자재로 마감된 거대한 테이블 맞은편에는 아우라 그룹의 핵심 임원들이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마치 예리한 칼날처럼 그녀가 몇 달간 밤낮으로 매달렸던 프로젝트 제안서, 프로젝트 노바 위에 꽂혀 있었다. 서연은 긴장으로 바싹 마른 입술을 혀로 축이며 마지막 프레젠테이션 페이지를 넘겼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단단했다. 프로젝트 노바는 단순한 신사업 제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우라 그룹이 차세대 시장을 선점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저희 팀의 분석에 따르면 3년 내에 시장 점유율 15%를 달성하고 5년 안에는 업계의 판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서연의 눈빛에는 자신의 기획에 대한 확신과 열정이 가득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냉담한 침묵이었다. 전략기획본부장인 박상무가 코웃음을 치며 서류를 테이블 위로 밀어냈다. 강 팀장, 이상적인 이야기 잘 들었소. 하지만 현실은 다르지. 이 프로젝트에 들어갈 천문학적인 초기 투자 비용은 어떻게 감당할 생각이지? 실패했을 때의 리스크는 생각해 봤나? 그의 목소리에는 젊은 여성 팀장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리스크 분석은 이미 완료했습니다. 초기 5개년 재무 계획과 단계별 자금 조달 방안까지 모두 수립해 두었습니다. 상무님께서 검토하신 자료 3페이지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차분한 반박에 박 상무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그는 자신이 그 부분을 제대로 읽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분위기를 바꾼 것은 회의 내내 침묵을 지키던 권지혁, 아우라 그룹의 젊은 CEO였다. 그는 테이블 끝 상석에 앉아 모든 것을 관망하고 있었다. 그의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이 서연에게 향했다. 강서연 팀장. 그의 나지막한 목소리에 회의실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모두가 그의 입술에 집중했다. 그의 한마디에 프로젝트의 운명이, 그리고 서연의 운명이 결정될 터였다. 권지혁은 표정 변화 없이 말을 이었다. 아이디어는 흥미롭군. 하지만 시기가 좋지 않아. 현재 그룹은 M&A라는 더 중요한 현안에 집중해야 한다. 그의 선언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더 중요한 현안. 그 한마디가 서연과 그녀의 팀원들이 쏟아부은 수개월의 노력을 가볍게 짓밟았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느껴졌지만 마음의 상처에 비할 바는 아니었다. 회의는 그대로 끝이 났다. 임원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혹은 무관심한 표정으로 하나둘씩 자리를 떴다. 텅 빈 회의실에 남은 것은 서연과 그녀가 품에 안은 두꺼운 제안서 뭉치뿐이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오늘따라 잿빛으로 보였다. 그녀는 전략기획팀의 에이스였지만 결국 거대한 조직의 부품에 불과하다는 무력감이 온몸을 짓눌렀다. 자리로 돌아온 서연은 팀원들의 침통한 얼굴을 마주해야 했다. 애써 괜찮은 척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아무도 속지 않았다. 다들 수고 많았어. 일단 오늘은 이만 정리하고 퇴근하자. 그녀의 말에 팀원들은 아무 말 없이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들의 등 뒤에서 서연은 실패한 장수와 같은 참담함을 느꼈다. 이 모든 책임은 자신의 부족함 때문인 것만 같았다. 그때 책상 위에 인터폰이 날카롭게 울렸다. CEO 비서실이었다. 강서연 팀장님. 대표님께서 지금 바로 대표이사실로 오시라고 하십니다.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 상황에 대표가 자신을 왜 질책이라도 하려는 걸까? 아니면 해고 통보일지도 모른다. 온갖 불길한 상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아우라
그룹의 최고층에 위치한 CEO 집무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연은 흐트러진 모습을 가다듬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아직 죽지 않았다. 문이 열리고 고요함이 흐르는 비서실을 지나 묵직한 원목 문 앞에 섰다. 노크를 하자 안에서 들어오라는 권지혁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집무실은 그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다. 불필요한 장식 하나 없이 거대하고 차갑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압도적인 공간이었다. 권지혁은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서연이 들어왔음에도 그는 한동안 시선을 들지 않았다. 의도적인 무시가 주는 압박감이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마침내 그가 고개를 들었다. 회의실에서 보았던 무표정한 얼굴 그대로였다. 앉지. 그가 턱짓으로 앞에 의자를 가리켰다. 서연은 말없이 자리에 앉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침묵이 흐르는 동안 그녀는 그가 자신을 부른 진짜 이유를 가늠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렸다. 하지만 그의 생각은 전혀 읽을 수가 없었다. 프로젝트 노바 폐기된 게 아쉽나? 권지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질문은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위로인가 아니면 조롱인가? 네, 대표님.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팀 모두가 최선을 다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서연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사무적으로 대답했다.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는 흥미롭다는 듯 서연을 잠시 관찰했다. 강 팀장의 능력을 의심하는 건 아니야. 프레젠테이션은 인상적이었어. 논리적이고 빈틈이 없었지. 다만 내가 말했듯이 지금은 때가 아니야. 그의 칭찬 아닌 칭찬의 서연은 오히려 더 비참한 기분이 들었다. 능력이 있다면 기회를 줘야 하는 것 아닌가. 권지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도시의 불빛이 그의 실루엣을 감쌌다. 강 팀장에게 제안을 하나 하고 싶군.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가 꺼내는 말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나에게는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개인적인 문제가 하나 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강 팀장이 필요해. 서연은 눈을 가늘게 떴다. 개인적인 문제라니. 회사의 CEO가 일개 팀장에게 개인적인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제가 대표님의 개인적인 문제를 어떻게 도울 수 있다는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이것이 또 다른 형태의 부당한 업무 지시는 아닐까. 권지혁은 몸을 돌려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내 약혼녀 행세를 해줬으면 좋겠어. 그 말에 서연은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방금 뭐라고 한 거지? 약혼녀 행세? 터무니없는 말에 헛웃음이 나올 뻔했지만 그의 얼굴은 농담을 하는 기색이 전혀 아니었다. 계약직으로. 기간은 3개월. 보수는 강 팀장이 만족할 만큼 지급하지. 서연은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했다. 이 남자가 지금 제정신인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거대 기업의 총수가 고작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하 직원에게 가짜 연인 역할을 제안하고 있었다. 모욕감과 당혹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대표님, 농담이시라면 그만두셨으면 합니다. 전혀 재미없습니다. 농담 아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집안에서는 계속해서 정략 결혼을 압박하고 있고 곧 있을 MA 협상에서는 안정적인 이미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어. 스캔들에 휘말리지 않고 감정적으로 얽힐 일도 없으며 무엇보다 입이 무거운 사람이 필요했지. 강 팀장은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군. 그는 마치
사업 파트너를 분석하듯 그녀를 평가했다. 서연은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자신을 그저 조건에 맞는 자산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에 불쾌감이 치밀었다. 왜 하필 저입니까? 세상에 여자가 저 하나뿐인 것도 아닌데.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날카로운 목소리로 반문했다. 더 이상 그의 앞에서 순한 양처럼 굴고 싶지 않았다. 그는 의외라는 듯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다. 그녀의 반항적인 태도가 오히려 흥미롭다는 표정이었다. 강 팀장은 똑똑하니까. 이건 비즈니스라는 걸 이해할 테지. 그리고 무엇보다 강 팀장에게는 거절할 수 없는 당근이 필요할 테고. 그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서류 하나를 그녀 앞으로 밀었다. 그것은 방금 전 회의에서 사장된 프로젝트 노바의 기획안이었다.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프로젝트 노바를 되살려주지. 그룹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프로젝트의 모든 권한을 강 팀장에게 위임하겠다. 이건 단순한 재검토가 아니야. 즉시 실행을 약속하는 거지. 그의 목소리는 악마의 속삭임처럼 달콤했다. 서연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의 꿈, 그녀의 자존심, 그녀 팀원들의 미래가 걸린 프로젝트였다. 서연은 깊은 갈등에 휩싸였다. 한쪽에는 전문가로서의 자존심과 윤리의식이 있었다. 다른 한쪽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프로젝트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있었다. 권지혁은 그녀가 어떤 선택을 할지 이미 알고 있다는 듯 여유로운 자세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가장 간절한 욕망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그것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그녀는 마른 침을 삼켰다. 이 제안을 거절하고 이대로 프로젝트를 묻어버릴 것인가? 아니면 잠시 자존심을 접고 기회를 잡을 것인가? 이것은 단순한 연극이 아니었다. 자신의 인생을 건 도박이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침묵하며 권지혁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는 오직 결과만을 중시하는 냉혹한 사업가일 뿐이었다. 마침내 서연은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프로젝트 기획안을 자신의 쪽으로 끌어당겼다.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계약 기간, 보수, 그리고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노바의 실행 보장에 관한 조항을 포함해서요. 또한 계약 기간 중에는 어떤 경우에도 업무 외적인 신체 접촉은 없을 것이라는 점도 명시해야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차분함을 되찾았다. 권지혁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가 예상했던 반응 그대로였다. 좋아. 변호사를 통해 내일 오전까지 완벽한 계약서를 준비시키지. 강 팀장은 서명만 하면 된다. 그는 마치 체스 게임에서 승리를 확신한 플레이어 같았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대표님. 그녀는 더 이상 그와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았다. 집무실 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서연은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다. 다리가 후들거려 하마터면 주저앉을 뻔했다. 방금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것인지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젊은 CEO의 가짜 약혼녀. 말도 안 되는 역할이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꿈을 위해 기꺼이 그 가면을 쓰기로 결정했다. 이제 그녀의 인생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강서연의 책상 위에는 그녀의 인생을 뒤바꿀 계약서가 놓여 있었다. 법무팀의 검토까지 마친 듯 두툼한 서류 봉투에서는 값비싼 종이 냄새와 함께 차가운 법률 용어의 무게가 느껴졌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계약서는 권지혁이라는 남자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다. 빈틈없고 지독할 정도로 세세하며 감정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는 철저한 비즈니스 문서였다.
계약의 주요 내용은 어젯밤 그가 말한 대로였다. 3개월간의 계약 약혼 관계 유지, 그 대가로 프로젝트 노바의 즉각적인 재개 및 전권 위임, 그리고 업계 최고 수준의 성공 보수. 하지만 세부 조항들은 훨씬 더 구체적이었다. 갑권 지역, 과, 을강서연, 의무와 권리가 명시되어 있었고, 비밀 유지 조항을 어길 시에는 프로젝트 지원금의 10배에 달하는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무시무시한 경고도 포함되어 있었다. 서연이 가장 유심히 본 것은 관계 유지 가이드라인이라는 항목이었다. 공공장소에서의 자연스러운 스킨십 허용 범위, 손잡기, 팔짱 끼기까지, 서로에 대한 호칭, 지역시, 서연씨, 예상 질문에 대한 모범 답변까지 정리되어 있었다. 특히 상호 사생활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 금지와 계약 목적 외의 감정적 교류 지향이라는 문구에서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는 정말 이 모든 것을 하나의 비즈니스, 하나의 프로젝트로 여기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페이지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었다. 펜 끝이 종이에 닿는 순간 거대한 톱니바퀴에 휘말려 들어가는 기분이 들었지만 되돌릴 수는 없었다. 이것은 그녀의 꿈을 위한 담보였다. 계약서에 서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권지혁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오늘 저녁 7시 할아버지 자택에서 가족 식사가 있다. 준비하도록. 너무나도 일방적인 통보였다. 첫 번째 시험이 생각보다 빨리 닥쳐온 것이다. 오후가 되자 CEO 비서실에서 보낸 사람들이 그녀의 사무실로 찾아왔다.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일리스트와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구성된 팀이었다. 그들은 서연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바꾸어 놓았다. 평소에 단정한 오피스룩 대신 우아한 실루엣이 돋보이는 네이비색 원피스를 입고 과하지 않으면서도 고급스러운 메이크업을 받았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약속 시간이 가까워지자 권지혁이 직접 그녀의 팀 사무실이 있는 층으로 내려왔다. 그의 등장에 모든 직원들이 숨을 죽였다. 그는 평소에 냉철한 CEO가 아닌 약혼녀를 데리러 온 다정한 남자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 준비 다 됐어, 서연 씨?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서연은 소름이 돋을 뻔했지만 프로답게 미소로 화답했다. 네, 지혁 씨,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사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다시 차가운 침묵이 흘렀다. 오늘 식사 자리에는 할아버지와 고모 부부가 나올 거다. 권지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마치 작전 브리핑을 하듯 짧고 간결하게 정보를 전달했다. 할아버지는 그룹의 창업주이시고 보수적이지만 현명하신 분이다. 쓸데없는 아첨보다는 당당하고 지적인 모습을 좋아하신다. 문제는 고모, 권수희 전무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고모는 야망이 큰 사람이야. 그룹 경영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 분명 서연 씨를 집요하게 파고들 거다. 어떻게든 흠을 찾아내서 나를 공격할 빌미로 삼으려 할 테니 모든 질문에 신중하게 대답해야 해. 그의 목소리에는 드물게 경계심이 묻어났다. 그에게도 가족은 비즈니스만큼이나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인 듯했다.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한 스토리는 숙지했나?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계약서에 부록처럼 첨부된 공식 커플 스토리는 이랬다. 2년 전 한 국제 비즈니스 포럼에서 처음 만났고 서연의 날카로운 통찰력에 지역이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이후 비공식적인 자문 관계로 2년을 이어오다 최근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다는 그럴듯하지만 영혼 없는 이야기였다. 서연은 그 이야기를 완벽하게 암기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성북동에 위치한 거대한 한옥 저택이었다. 잘 가꾸어진 정원과 고풍스러운 건물이 어우러져 권씨 가문의 역사와 부를 과시하고 있었다. 묵직한 대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안으로 들어서자 집안의 모든 시선이 쏠렸다.
거실 중앙에는 백발이 성성하지만 형형한 눈빛을 가진 노인이 앉아 있었다. 아우라 그룹의 살아있는 신화, 권대명 회장이었다. 왔느냐, 지혁아. 권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위엄이 있었다. 그의 시선은 지역을 지나 서연에게로 향했다. 마치 그녀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이었다. 그리고 이쪽이 네가 말한 강서연 양이로구나. 서연은 긴장감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연습한 대로 허리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회장님. 강서연이라고 합니다. 그때 화려한 차림의 중년 여성이 다가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권수희 전무였다. 그녀의 눈빛은 친절한 미소 뒤에 날카로운 칼날을 숨기고 있었다. 어머, 지혁이가 사람 보는 눈이 있네. 정말 미인이시네요. 강 팀장님. 우리 지혁이의 어디가 마음에 들어서 만나기로 결심하셨어요? 일밖에 모르는 재미없는 애인데 그녀의 말은 칭찬인 척했지만 서연의 신분을 은근히 상기시키며 관계의 진정성을 떠보는 가시 돋친 질문이었다. 서연은 당황하지 않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전무님께서 보시는 대표님의 모습과 제가 보는 대표님의 모습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본 권지혁 대표님은 누구보다 자신의 일에 열정적이고 그 열정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분입니다. 그런 진지한 모습에 끌렸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막힘이 없었고 권수희의 의도를 완벽하게 피해갔다. 권지혁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식사가 시작되자 본격적인 탐색전이 이어졌다. 권 회장은 주로 서연의 일과 가치관에 대해 물었고 서연은 자신의 전문 분야인 만큼 자신감 있게 대답했다. 그녀의 지적인 모습에 권 회장은 드물게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권수희 전무의 공격은 집요했다. 두 사람 포럼에서 처음 만났다고 했죠? 그렇게 스치듯 만난 인연이 여기까지 이어진 게 신기하네요. 지혁이 너 원래 일로 만난 사람한테는 눈길도 안 주잖아. 권지혁이 대답하려는 순간 서연이 먼저 나섰다.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대표님께서 제 기획안의 작은 각주 하나까지 기억하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시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겠죠. 아마 그때부터 서로에게 특별한 인연이 시작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녀는 거짓말에 진심 한 조각을 섞어 이야기했다. 실제로 권지혁은 그녀가 제출한 보고서의 사소한 부분까지 기억해내는 사람이었다. 권수희는 포기하지 않았다. 강 팀장님 집안은 어떤 일을 하시죠? 우리 집안은 알다시피 워낙 알려져 있어서 서로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끼리 만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요. 이것은 서연의 배경을 문제 삼으려는 노골적인 공격이었다. 서연의 아버지는 평범한 교사였고 어머니는 작은 서점을 운영하셨다. 재벌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배경이었다. 분위기가 순간 차갑게 얼어붙었다. 서연은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고 권수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저희 아버지는 평생 학생들을 가르치신 분이고 어머니는 동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을 낙으로 삼으시는 분입니다. 두 분께서는 저에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를 물려주셨습니다. 정직함, 성실함, 그리고 사람에 대한 존중입니다. 저는 제가 받은 가르침이 아우라 그룹의 며느리가 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내내 침묵을 지키던 권 회장이 나지막하게 입을 열었다. 사람의 가치는 배경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서 나오는 법이지. 그의 말은 서연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었다. 권수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 짧은 순간의 승리감 속에서 서연은 권지혁과 눈이 마주쳤다. 그의 눈빛 속에서 아주 희미한, 그러나 분명한 놀라움과
인정을 읽을 수 있었다. 그것은 계약서에는 없는 예상치 못한 보상이었다. 긴장감 넘치던 식사가 끝나고 저택을 나왔을 때 서연은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차에 오르자마자 그녀는 눈을 감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시간이었다. 차가 출발하고 한참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없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복기했다. 연기는 성공적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한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그때 권지혁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수고했어. 아주 짧고 건조한 한마디였다. 하지만 그 안에는 오늘 그녀가 보여준 모습에 대한 진솔한 평가가 담겨 있었다. 계약의 일부였을 뿐입니다. 서연은 애써 사무적으로 대답했다. 감정적으로 얽히지 말자는 계약 조항을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하지만 심장이 조금쯤은 따뜻해진 것을 부정할 수는 없었다. 이제 막 첫 번째 막이 올랐을 뿐인데 그녀는 이 연극의 끝이 어디일지 벌써부터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성공적인 가족 식사라는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강서연의 프로젝트 노바는 약속대로 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재개되었다. 그녀는 다시 자신의 일에 몰두했고 권지혁과의 어색한 계약 관계는 잠시 잊히는 듯했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전의 고요함에 불과했다. 아우라 그룹이 추진 중인 대형 MA의 일환으로 제주도에 건설 중인 리조트 부지 실사 일정이 잡히면서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약혼자라는 가면을 써야만 했다. 이번 출장은 단순한 업무가 아니었다. 인수대상 기업의 주요 주주들을 초청하여 아우라의 비전을 보여주는 중요한 행사였다. 권지혁의 곁에는 당연히 그의 약혼녀인 강서연이 함께해야 했다. 그녀는 전략기획팀장으로서 그리고 CEO의 파트너로서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부담감을 안고 제주행 비행기에 올랐다. 비행기 창밖으로 펼쳐진 푸른 바다와 하늘의 경계선처럼 그녀의 진짜 삶과 거짓 연기 사이의 경계도 아슬아슬하게 느껴졌다. 제주 국제공항에 내리자 후덥지근한 바람이 그들을 맞았다. 최고급 리무진을 타고 도착한 곳은 아직 공사가 한창인 리조트 부지가 아닌 이미 운영 중인 아우라 그룹의 VVIP 전용 빌라였다. 완벽한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그곳에서 그들은 공식 행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머물 예정이었다. 문제는 단 하나의 빌라, 그리고 그 안에 준비된 단 하나의 마스터 침실이었다. 서연은 당황했지만 권지혁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했다. 걱정 마. 난 서재에서 잘 테니. 그의 배려였지만 한 공간에 단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어색한 긴장감이 흘렀다. 서연은 짐을 풀고 테라스로 나갔다. 눈앞에는 에메랄드빛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멀리 수평선 위로 해가 붉게 기울고 있었다. 서울의 잿빛 빌딩 숲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자신이 연기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계약 조항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것은 비즈니스일 뿐이다. 첫날 저녁 투자자들을 위한 환영 만찬이 열렸다. 서연은 권지혁의 옆에서 완벽한 약혼녀의 모습을 연기했다. 그녀는 단순히 아름다운 장식품이 아니었다. 리조트의 미래 가치와 발전 가능성에 대해 묻는 투자자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그녀는 프로젝트 노바를 기획했던 전문가답게 막힘없이 대답했다. 그녀의 지적인 모습과 전문적인 식견에 사람들은 감탄했고 권지혁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부러움이 섞여 있었다. 권지혁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그는 서연의 능력을 알고 있었지만 사적인 자리에서까지 그 능력이 빛을 발할 줄은 몰랐다. 그녀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똑똑한 여자였다.
만찬이 끝나고 빌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가 먼저 침묵을 깼다. 오늘 아주 인상적이었어, 서연 씨. 내 파트너가 아니라 아우라 그룹의 CEO인 줄 알았군. 그의 말은 칭찬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뼈가 있었다. 저는 제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제 역할은 대표님의 약혼녀이자 아우라 그룹의 전략 기획팀장이지 않습니까? 서연은 담담하게 받아쳤다. 그녀는 그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피곤함은 어쩔 수 없었다. 낯선 사람들과의 관계, 계속되는 긴장감 속에서 온몸의 에너지가 소진된 기분이었다. 빌라에 도착한 그녀는 그에게 짧게 목례를 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때 권지혁이 그녀를 불러 세웠다. 잠깐만.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서재에서 작은 구급 상자를 가져왔다. 아까 만찬장에서 발을 절뚝이는 것 같던데 그의 시선은 그녀의 발로 향했다. 하루 종일 높은 하이힐을 신고서 있었던 탓에 발 뒤꿈치가 빨갛게 부어오르고 물집이 잡혀 있었다. 서연 자신도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부분이었다. 그가 어떻게 알았을까? 그는 말없이 무릎을 꿇고 앉아 그녀의 발을 자신의 무릎 위로 끌어당겼다. 서연은 깜짝 놀라 발을 빼려고 했지만 그의 손은 생각보다 단단했다. 가만히 있어. 그냥 두면 내일 더 고생할 거야. 그는 익숙한 솜씨로 상처를 소독하고 조심스럽게 밴드를 붙여주었다. 그의 차가운 손가락이 발목에 닿는 순간 서연은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심장이 통제 불능으로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계약서에 없는 행동이었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상처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서연은 그의 숨겨진 표정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늘 차갑고 계산적인 CEO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저 다정한 한 남자처럼 보였다. 치료를 마친 그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일은 편한 신발을 신도록 해. 공식적인 자리도 아니니. 그는 짧은 말을 남기고 자신의 서재로 들어가 버렸다. 서연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의 발과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번갈아 내려다보았다. 다음 날 두 사람은 리조트 부지 시찰을 위해 함께 나섰다. 어제의 일 때문인지 둘 사이에는 어색하면서도 미묘한 기류가 흘렀다. 권지혁의 배려대로 편한 단화를 씨는 서연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웠다. 그들은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해안선을 따라 나란히 걸었다. 제주의 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흩날렸다. 그 순간만큼은 거짓 연기를 하는 계약 파트너가 아닌 평범한 연인처럼 보였다. 어릴 때 할아버지를 따라 이곳에 자주 왔었어. 권지혁이 불쑥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결 부드러웠다. 그때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였지. 할아버지는 이곳에 대한민국 최고의 리조트를 짓겠다고 말씀하셨어. 어린 나는 그 말이 허무맹랑하게 들렸는데 이제 내가 그 꿈을 이어받게 됐군. 그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서연은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일밖에 모르는 냉혈한인 줄만 알았던 그에게도 이런 추억과 꿈이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다가왔다. 멋진 꿈이네요. 그리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고 계시잖아요.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권지혁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가 그녀 앞에서 웃는 것을 본 것은 처음이었다. 그 미소에 서연은 또다시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가짜 관계의 경계선이 점점 더 희미해지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들의 평화로운 시간을 깨뜨리는 목소리가 들려온 것은 이게 누구야? 권지혁 대표 아니신가? 이런 누추한 곳까지 직접 행차하시고 능글맞으면서도 날카로운 목소리였다. 목소리가 들려온 쪽을 돌아보자. 잘 차려입은 한 남자가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태강그룹의 후계자이자 권지혁의 오랜 라이벌 박진우였다. 박진우는 이번 MA에서 아우라그룹과 마지막까지 경쟁했던 인물이었다. 그는 권지혁에게 패배한 후에도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권지혁의 옆에 서 있는 서연에게로 향했다. 그런데 옆에 계신 미인분은 누구시지? 천하의 권지혁이 여자와 함께 있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의 눈빛은 끈적끈적했고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에는 무례함이 가득했다. 권지혁의 얼굴이 순간 차갑게 굳었다. 그는 서연의 앞을 가로막듯 반걸음 나서며 박진우를 마주했다. 네가 신경 쓸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긴 무슨 일이지? 그의 목소리에는 적대감이 서려 있었다. 나도 이 근처에 투자할 땅이 좀 있어서 말이야. 그런데 우연히 아주 재미있는 그림을 보게 됐네. 박진우는 시선을 서연에게 고정한 채 말을 이었다. 소문 들었어. 약혼했다면서? 축하해야 할 일인가? 그의 말은 축하였지만 뉘앙스는 비아냥거림에 가까웠다. 그는 마치 무언가 알고 있다는 듯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하고 떠보고 있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이 남자는 단순한 라이벌이 아니었다. 그들의 거짓 관계에 가장 큰 위협이 될 존재였다. 권지혁이 서연의 손을 부드럽게 하지만 단단하게 잡았다. 내 약혼녀 강서연 씨다. 정식으로 소개하지. 그의 행동은 박진우를 향한 경고이자 서연을 향한 보호의 신호였다. 그들의 계약 관계는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제주도에서의 예기치 못한 만남은 강서연과 권지혁의 관계에 미묘한 파장을 남겼다. 박진우라는 존재는 그들의 계약 관계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살얼음판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서울로 돌아온 후 두 사람은 겉으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다. 서연은 프로젝트 노바에 다시 매진했고 지혁은 MA 마무리를 위해 바쁜 나날을 보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제주도의 바람과 햇살, 그리고 서로를 향해 싹트기 시작한 낯선 감정의 씨앗이 남아 있었다. 서연은 자신의 감정 변화에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권지혁을 냉철하고 계산적인 상사, 그리고 자신의 꿈을 위한 거래 상대로만 생각하려 했었다. 하지만 무심한 척하면서도 그녀의 상처를 치료해주던 다정한 손길, 처음으로 보여주었던 희미한 미소, 그리고 박진우 앞에서 그녀를 보호하듯 꽉 잡아주던 단단한 손의 감촉이 자꾸만 떠올랐다. 이성은 이것이 모두 계약의 일부이거나 우연일 뿐이라고 경고했지만 심장은 자꾸만 멋대로 반응했다. 권지혁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평생을 감정을 통제하며 살아왔다. 사랑이나 연애는 그에게 있어 경영 전략에 방해가 되는 불필요한 변수일 뿐이었다. 그래서 그는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서연을 선택했다. 감정적으로 얽힐 일이 없고 똑똑해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제 몫을 다해줄 여자. 하지만 그의 계획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어긋나고 있었다. 가족들 앞에서도 당당했던 그녀의 모습, 투자자들 앞에서 빛나던 그녀의 지성,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던 그 깊은 눈빛이 그의 철옹성 같던 마음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내적 갈등이 깊어지는 동안 외부의 위협은 조용히 하지만 치밀하게 다가오고 있었다. 박진우는 제주도에서 돌아온 이후 권지혁의 약혼녀라는 강서연의 배경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평범한 집안의 팀장이 갑자기 재벌그룹의 CEO와 약혼했다는 사실은 누가 봐도 부자연스러웠다. 그는 뒷조사 전문 흥신소를 고용해 서연의 모든 것을 캐기 시작했고 동시에 언론계에 있는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 아우라 그룹을 흔들 계획을 세웠다. 어느 날 아침 증권가 정보지에 익명의 기사가 하나 올라왔다.
A그룹 K 대표 M, A 앞두고 의문의 여성과 초고속 약혼, 정략 결혼 피하기 위한 위장술인가? 아니면 또 다른 비밀이? 기사는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업계 사람이라면 누구나 A그룹이 아우라이고 K 대표가 권지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사는 교묘하게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MA를 앞둔 CEO의 사생활이 불안정하다는 인상을 심어주었다. 기사는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가십으로 치부되던 이야기가 점점 사리부터 확대 재생산되었다. 권지혁은 즉시 법무팀을 동원해 기사 삭제와 최초 유포자 추적에 나섰지만 한 번 터져나온 물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아우라 그룹의 주가가 소폭 하락했고 MA 상대 기업의 주주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권수희 전무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사회에서 권지혁의 리더십 문제를 거론하며 그를 압박했다. 서연은 출근길에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수군거림과 미묘한 시선들을 감당해야 했다. 동료들은 그녀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뒤에서는 모두 그녀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하루아침에 신데렐라에서 의심스러운 스캔들의 주인공으로 전락했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이 박진우의 계획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더욱 냉정하게 마음을 다잡았다. 지금 무너지면 그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었다. 그날 오후 권지혁이 그녀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굳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문제의 기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괜찮나? 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드물게 걱정이 묻어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대표님과 회사는 괜찮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일 겁니다. 박진우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침착한 반응에 권지혁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울거나 불평을 터뜨렸을 텐데 그녀는 마치 숙련된 전략가처럼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다. 알고 있어. 이미 대응팀을 꾸렸어. 하지만 상대가 너무 교묘하게 움직이고 있어. 꼬리를 잡기가 쉽지 않아. 그는 피곤한 듯 미간을 짚었다. 거대한 그룹을 이끄는 그도 보이지 않는 적의 공격 앞에서는 힘겨워 보였다.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당당해야 합니다. 숨거나 피하는 모습을 보이면 의혹을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의 관계가 굳건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해요. 그녀의 눈빛이 빛났다. 마침 이번 주말에 아우라 재단에서 주최하는 자선 파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함께 참석하는 겁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아끼는 연인인지 보여주는 거죠. 그것은 정면 돌파를 선택하는 대담한 제안이었다. 권지혁은 잠시 그녀의 제안을 검토했다. 리스크가 있었지만 그녀의 말대로 위축된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전략이었다. 좋아, 그렇게 하지. 그는 결단을 내렸다. 이번 파티에서 우리의 관계에 대한 모든 의심을 잠재울 거야.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위기 앞에서 그들은 단순한 계약 파트너가 아닌 공동의 목표를 가진 동지가 되어가고 있었다. 자선 파티가 열리는 날, 서연은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났다. 어깨가 드러나는 짙은 녹색의 드레스는 그녀의 우아함을 극대화했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는 주변의 시선을 압도했다. 권지혁은 그런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허리에 손을 감고 파티장으로 들어섰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지만 두 사람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그들은 파티 내내 다정한 연인의 모습을 연출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속삭이고 함께 춤을 추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연기였지만 그 연기 속에는 미세한 진심이 섞여들고 있었다. 춤을 추기 위해 서로의 몸이 가까워졌을 때 서연은 그의 단단한 가슴에 기댄 채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박진우가 와 있습니다. 9시 방향. 권지혁은 표정 변화 없이 그녀를 리드하며 대답했다. 알고 있어. 우리를 지켜보고 있군. 그들의 시야 끝에 박진우가 불쾌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그는 자신들이 보란 듯이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짜증이 난 듯했다. 잠시 후 한 기자가 두 사람에게 다가와 불편한 질문을 던졌다. 두 분의 관계가 계약 관계라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분위기가 순간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모두가 권지혁의 입을 주목했다. 권지혁은 마이크를 잡고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계약이 있습니다.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사랑의 서약도 하나의 계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서연을 내려다보았다. 만약 여러분이 묻는 것이 그런 의미의 계약이라면 맞습니다. 저는 제 인생 전부를 걸고 이 사람과 사랑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완벽했고 그 순간 그의 눈빛은 너무나도 진실해서 서연조차도 그것이 연기라는 사실을 잊을 뻔했다. 소문은 일단 잠재워졌지만 서연은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더 큰 폭풍의 서막일 뿐이라는 것을. 자선 파티에서의 성공적인 대응으로 권지혁과 강서연의 관계에 대한 의심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했다. 대중 앞에서 보여준 두 사람의 굳건한 모습은 박진우의 1차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냈다. 하지만 서연의 예감대로 그것은 더 큰 전쟁을 앞둔 잠시의 소강 상태에 불과했다. 자신의 계획이 막히자 박진우는 훨씬 더 악랄하고 파괴적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서연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을 넘어 아우라 그룹의 근간을 뒤흔들 한 방을 노렸다. 며칠 뒤 대한민국은 한 경제 전문지의 단독 보도로 발칵 뒤집혔다. 아우라 그룹 MA 내부 정보 유출, CEO 약혼녀가 산업 스파이. 기사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강서연 팀장이 아우라 그룹의 MA 협상과 관련된 1급 기밀 정보를 경쟁사였던 태강 그룹 측에 유출했다는 의혹이었다. 기사는 단순한 의혹 제기에 그치지 않고 증거라며 서연이 보낸 것으로 조작된 이메일 캡처 화면과 그녀의 차명 계좌로 거액이 입금된 것처럼 꾸며진 거래 내역까지 첨부했다. 증거는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교묘하게 조작되어 있었다. 이메일에는 MA 협상의 세부 조건과 아우라 그룹의 최종 제한 가격이 적혀 있었고 돈이 입금된 시기는 태강그룹이 막판에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아우라를 위협했던 때와 정확히 일치했다. 모든 정황이 강서연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박진우는 자신이 정보를 받은 장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제3의 경쟁사에 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사건을 꾸며 자신은 교묘하게 빠져나갔다. 파장은 상상을 초월했다. 아우라 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고 하루 만에 시가총액 수천억 원이 증발했다. MA를 진행 중이던 상대 기업은 즉시 공식적인 해명을 요구하며 이번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초강수를 두었다. 회사는 창립 이래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다. 언론은 벌떼처럼 달려들어 희대의 판무파탈, 신데렐라의 가면을 쓴 스파이와 같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연일 대서특필했다. 강서연의 세상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파렴치한 범죄자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신상 정보는 인터넷에 모두 공개되었고 집 앞에는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회사는 그녀에게 무기한 대기 발령을 내렸다. 사실상 해고 통보나 다름없었다.
그녀를 믿고 따르던 팀원들조차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고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그녀는 집안에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다. 쏟아지는 비난과 악성 댓글들을 보며 그녀는 억울함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자신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해 해명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그녀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 권지혁 뿐이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아줄까? 아니면 그 역시 자신을 의심하게 될까? 불안감이 그녀의 온몸을 올감했다. 같은 시각 권지혁은 CEO 집무실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그는 단 한순간도 서연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이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박진우가 설계한 비열한 함정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의 믿음과는 별개로 회사가 처한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그는 해명 자료를 내고 법적 대응을 준비했지만 교묘하게 조작된 증거 앞에서 여론을 뒤집기는 쉽지 않았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권수희 전무가 기다렸다는 듯이 포문을 열었다. 권 대표, 이 사태를 어떻게 책임질 건가? 자네가 데려온 여자 하나 때문에 지금 그룹 전체가 흔들리고 있어. 당장 강서연 팀장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그녀를 회사에서 내보내야 해. 그리고 MA를 살리기 위해 대국민 사과라도 해야 할 판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다른 이사들도 동조했다. 지금은 개인적인 감정보다 회사의 이익을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MA는커녕 회사 신뢰도 자체가 바닥으로 떨어질 겁니다. 모든 화살이 권지혁에게로 향했다. 그들은 진실이 무엇인지에는 관심이 없었다. 오직 자신들의 안위와 회사의 주가를 걱정할 뿐이었다. 권지혁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 속에서 그는 지독한 무력감을 느꼈다. 그는 서연을 지키고 싶었다. 그녀가 얼마나 억울하고 고통스러울지 누구보다 잘 알았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아우라 그룹이라는 거대한 배의 선장이기도 했다. 그의 할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이룩하고 아버지가 지켜온 회사였다. 수만 명의 직원과 그 가족들의 생계가 그의 어깨에 달려 있었다.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한 여자를 지키기 위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것인가? 아니면 회사를 지키기 위해 그녀를 희생시킬 것인가? 회의는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고 결국 권지혁은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그의 얼굴에서는 모든 감정이 사라져 있었다. 그는 마치 가면을 쓴 것처럼 차갑고 냉정한 CEO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알겠습니다. 이사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의 나지막한 한마디에 회의실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권수희의 입가에 희미한 승리의 미소가 번졌다. 그날 오후 아우라 그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많은 카메라와 기자들 앞에 선 권지혁의 모습은 수척했지만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준비된 원고를 천천히 읽어내려갔다. 회사의 위기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MA를 성공적으로 이끌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리고 마침내 모두가 기다리던 그 말을 꺼냈다. 그리고 이번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하여 저 또한 개인적으로 깊은 유감과 실망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룹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더 이상의 논란을 막기 위해 저는 강서연 씨와의 약혼 관계를 공식적으로 파기할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는 마치 서연이라는 존재를 자신의 인생에서 완전히 도려내는 것처럼 말했다. 이 장면은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었다. 집에서 홀로 기자회견을 지켜보던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방금 저 남자가 뭐라고 한 거지? 약혼 파기? 깊은 실망감,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유일하게 믿었던 사람,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에게서 가장 날카로운 비수를 맞은 기분이었다. 그는 결국 자신을 버렸다. 회사를 위해, 그의 자리를 위해 그녀를 제물로 바친 것이다. 세상에 완벽히 혼자 남겨졌다는 절망감이 그녀의 심장을 새까맣게 태우고 있었다. 화면 속 권지혁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카메라 플래시를 받고 있었다. 그 순간 그는 서연에게 있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낯선 사람이었다. 텔레비전 화면 속 권지혁의 얼굴은 강서연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사람의 것이었다. 그녀가 알던, 때로는 차갑지만 그 안에 미세한 온기를 품고 있던 남자는 없었다. 화면 속 남자는 오직 그룹의 안위만을 위해 가장 날카로운 칼로 그녀의 심장을 벤 냉혹한 군주였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턱 끝에서 방울져 떨어졌다. 배신감이라는 단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거대한 절망이 그녀의 온몸을 삼켰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녀는 리모컨을 들어 텔레비전을 꺼버렸다. 지독한 정적이 집안을 채웠다. 이제 정말로 혼자였다. 그녀를 믿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박진우의 함정은 완벽했고 권지혁의 마지막 선언은 그 함정의 마지막 빗장을 채운 셈이었다. 그녀는 소파에 무너지듯 몸을 기댔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약한 마음이 고개를 들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또 기자들일까. 그녀는 소파에 몸을 웅크린 채 죽은 듯이 소리를 내지 않았다. 하지만 초인종은 끈질기게 울렸고 잠시 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퀵서비스 기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강서연 씨 앞으로 온 서류입니다. 본인 서명하셔야 합니다. 서류라는 말에 그녀는 마지못해 몸을 일으켰다. 이 와중에 무슨 서류란 말인가. 해고 통지서라도 공식적으로 보내온 걸까. 문을 살짝 열자 헬멧을 쓴 기사가 작은 상자 하나를 내밀었다. 발신인 정보는 비어 있었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서명을 하고 상자를 받아들었다. 상자는 이상할 정도로 가벼웠다. 거실 테이블 위에 상자를 올려놓고 조심스럽게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그녀가 몇 달 전 제출했던 프로젝트 노바의 원본 기획안이 들어있었다. 자신의 손때가 묻고 밤새 고민했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녀의 꿈과 열정 그 자체였다. 권지혁이 보낸 것이 분명했다. 이별 선물인가 아니면 이 프로젝트마저 공식적으로 폐기되었음을 알리는 잔인한 통보인가. 서연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기획안을 들어 올렸다. 그런데 기획안의 무게가 조금 이상했다. 그녀가 넘겨보았던 것보다 미세하게 더 두꺼웠다. 그녀는 홀린 듯이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겼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뒤 단단한 하드커버 안쪽에 얇게 파인 공간과 그 안에 들어있는 작은 USB 메모리 그리고 짧은 메모지를 발견했다. 메모지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여우를 잡으려면 먼저 사냥개를 속여야 한다. 서연은 숨을 멈췄다. 이게 무슨 의미지?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자신의 노트북에 꽂았다. 화면에는 암호를 입력하라는 창이 떴다.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프로젝트 노바의 공식 프로젝트 코드를 입력했다. 잠금이 풀리면서 하나의 음성 파일이 나타났다. 그녀가 파일을 클릭하자 권지혁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것은 기자회견 직전에 녹음된 듯했다. 서연 씨,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면 내 계획의 첫 단계는 성공한 셈이군. 먼저 이런 방식으로밖에 당신에게 연락할 수 없었던 점을 사과하지.
지금 내 모든 통신은 감시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오늘 내가 한 말들로 인해 당신이 받았을 상처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냉정함이 아닌 깊은 미안함과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스피커에 귀를 기울였다. 내가 한 모든 말은 연기였어. 박진우와 나를 압박하는 이사들을 속이기 위한 연극. 내가 당신을 버렸다고 모두가 믿게 만들어야 했어. 그래야 그들이 방심할 테니까. 나는 당신을 단 한순간도 의심한 적 없어. 오히려 당신이 이 모든 것을 꾸민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서연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닌 안도와 벅찬 감정의 눈물이었다. 그는 그녀를 버린 것이 아니었다. 나는 당신을 지킬 거야. 그리고 아우라도 지켜낼 거다. 그러기 위해선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 당신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야.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열쇠를 쥔 사람이 바로 당신이야. 당신의 그 날카로운 분석력과 전략가로서의 능력이 지금 나에게는 절실해. 이것은 더 이상 우리의 계약 관계가 아니야. 진정한 파트너로서 함께 싸워주길 바라. 음성 파일은 거기서 끝났다. 서연은 한참 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거대한 반전이었다. 그는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장 위험한 도박을 시작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도박의 성공 여부는 자신에게 달려 있었다. 그녀는 눈물을 닦았다. 더 이상 약한 모습으로 주저앉아 있을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다시 전략기획팀장 강서연으로 돌아왔다. 아니, 권지혁의 파트너로서 다시 태어났다. 다음 날 밤, 두 사람은 인적이 드문 한강의 작은 공원에서 만났다. 권지혁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서연은 그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그 역시 평소보다 더 깊어진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서연을 발견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어요. 저한테 미리 말해줬더라면.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다. 미안하다. 그가 진심으로 사과했다. 하지만 당신에게 미리 말했다면 당신의 그 정직한 눈이 모든 것을 드러냈을 거야. 박진우는 보통 여우가 아니야. 모두를 완벽하게 속이려면 당신의 그 절망하는 표정까지도 진짜여야만 했어. 당신의 강인함을 믿고 벌인 일이야.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그의 말에 서연은 더 이상 그를 원망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믿었기에 그런 잔인한 계획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이다. 두 사람은 나란히 벤치에 앉았다. 이제부터는 반격의 시간이었다. 박진우가 제시한 증거들을 다시 검토해 봤어요. 서연이 먼저 노트북을 열었다. 조작된 이메일과 계좌, 거래, 내역,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수상해요. 특히 이 이메일의 헤더 정보, 전문가가 보면 조작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차명 계좌, 아마 대포 통장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금의 출처를 역추적하면 박진우와 연결된 유령 회사가 나올지도 몰라요. 권지혁은 그녀의 분석을 들으며 감탄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녀는 핵심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내가 신뢰하는 보안 전문가 팀이 있어. 전직 국정원 요원들로 구성된 최고의 팀이지. 그들에게 이 자료들을 넘겨 분석을 맡기겠어. 그는 즉시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지시를 내렸다.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을 도울 조력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계획은 치밀하게 세워졌다. 첫째,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증거가 조작되었다는 확실한 물증을 확보한다. 둘째, 박진우가 증거를 조작하기 위해 고용한 해커나 브로커를 찾아낸다. 셋째, 그를 이용해
박진우 스스로 자신의 범죄를 자백하게 만들 덫을 놓는다. 그것은 매우 위험하고 섬세한 작전이었다.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었다. 며칠 후 보안 전문가 팀으로부터 첫 번째 보고가 들어왔다. 서연의 예측대로였다. 이메일은 해외 서버를 여러 번 거쳐 발신된 것처럼 위장되었지만 서버 로그 기록을 분석한 결과 최초 발신지의 IP가 태강그룹 자회사 소유의 빌딩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또한 차명 계좌로 입금된 자금 역시 여러 단계의 세탁을 거쳤지만 최종 출처는 박진우의 비자금과 연결된 페이퍼 컴퍼니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결정적인 증거였다. 이제 남은 것은 박진우를 덫으로 유인하는 것이었다. 서연은 새로운 계획을 제안했다. 박진우에게 우리가 조작의 증거를 거의 다 잡았다는 거짓 정보를 흘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 조작을 도왔던 내부 공모자를 곧 체포할 것이라고 소문을 내는 거죠. 초조해진 박진우는 분명 그 공모자에게 연락해 입막음을 시도하거나 해외로 도피시키려 할 겁니다. 바로 그 순간을 잡는 겁니다. 권지혁은 서연의 계획에 동의했다. 그는 언론계에 있는 자신의 정보원을 이용해 아우라 그룹 산업 스파이 사건의 결정적 증거 확보, 곧 내부 공모자 발표 예정이라는 정보를 흘렸다. 미끼는 던져졌다. 이제 그들은 숨을 죽이고 박진우가 미끼를 물기만을 기다렸다. 초조한 시간이 흘렀다. 이틀 뒤 마침내 그들이 기다리던 연락이 왔다. 박진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가 증거 조작을 의뢰했던 해커와 내일 밤 인천항의 한 폐창고에서 만나기로 했다는 첩보였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이 길고 긴 싸움을 끝낼 시간이었다. 인천항의 밤 공기는 바다의 비릿함과 낡은 철 구조물의 녹슨 냄새를 머금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달빛조차 가려진 폐창고 주변으로 권지역의 보안팀 요원들이 그림자처럼 흩어져 자리를 잡았다. 창고 안 낡은 컨테이너 뒤편에서 강서연과 권지역은 작은 모니터를 통해 창고 내부를 비추는 감시 카메라 화면을 응시하며 숨을 죽였다. 화면 속에는 이번 작전의 미끼 역할을 맡은 해커가 초조한 얼굴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모든 것이 서연의 계획대로 준비되었지만 심장은 불안하게 뛰었다. 약속 시간이 조금 지나자 창고에 삐걱거리는 철문이 열리고 박진우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혼자였다.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치밀함 때문일 것이다. 그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해커에게 다가갔다. 일 처리를 어떻게 한 거야? 아우라 쪽에서 벌써 냄새를 맡았다는 소문이 돌잖아. 내부 공모자를 잡았다는 건 무슨 소리고, 그의 목소리는 잔뜩 날이 서 있었다. 해커는 서연이 지시한 대로 겁에 질린 연기를 펼쳤다. 저도 모릅니다. 저는 회장님이 시키신 대로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그쪽 보안팀 실력이 생각보다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도 곧 꼬리가 잡힐 것 같아서 약속한 잔금 주시면 오늘 밤 바로 해외로 뜨겠습니다. 그의 다급한 목소리에 박진우는 잠시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지만 이내 자신의 꼬리를 자르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한 듯했다. 잔금은 주지. 하지만 그 전에 확실히 해둘 게 있어. 박진우는 해커의 셔츠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네가 잡히는 날엔 너뿐만 아니라 네 가족들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해외에 나가서도 쥐 죽은 듯이 살아. 만약 내 이름이 내 입에서 한 글자라도 나오는 날엔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내 숨통을 끊어버릴 테니. 그의 목소리는 섬뜩한 사리를 담고 있었다. 그 순간 그의 모든 범죄 자백이 고성능 마이크를 통해 녹음되고 있었다. 컨테이너 뒤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권지혁이 서연에게 눈짓을 보냈다. 이제 무대 위로 올라갈 시간이었다. 권지혁과 서연이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자 박진우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는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내 놈들이 어떻게 여기에? 그는 상황 파악이 되지 않는 듯 말을 더듬었다. 여우 사냥을 구경하러 왔지. 건지혁이 차갑게 말했다. 그의 손짓에 따라 창고의 모든 출입구를 요원들이 막아섰다. 환하게 켜진 조명 아래 박진우는 도간에 든 쥐 신세가 되었다. 이게 무슨 짓이야? 권지혁, 네가 감히 나한테 함정을 파. 그는 뒤늦게 모든 것이 계획된 연극이었음을 깨닫고 분노에 차 소리쳤다. 서연은 그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절망이 없었다. 오직 차가운 경멸만이 담겨 있었다. 당신은 사람을 잘못 봤어요, 박진우 씨. 당신이 짓밟으려 했던 건 힘없는 개인이 아니었어. 당신의 그 오만함이 결국 당신 스스로를 무너뜨린 겁니다. 그녀의 당당한 목소리에 박진우는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자신이 얕보았던 여자에게 완벽하게 패배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다. 모든 증거는 확보되었고 길었던 싸움은 막을 내렸다. 다음 날 아우라 그룹의 긴급 이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시작되었다. 권수희 전무를 비롯한 이사들은 권지혁이 이 위기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혹은 어떻게 무너질 것인지를 지켜보기 위해 모여 있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권지혁이 들어섰다. 그리고 그의 뒤를 따라 대기 발령 상태였던 강서연이 당당한 모습으로 함께 들어왔다. 이사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권지혁은 회의장 스크린의 폐창고에서 녹화된 영상을 재생했다. 박진우가 자신의 범죄를 자백하고 해커를 협박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흘러나왔다. 이어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증거가 조작되었다는 명백한 증거 자료와 박진우의 비자금 흐름을 추적한 보고서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반박의 여지가 없는 완벽한 증거들이었다. 권수희 전무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박진우가 아우라 그룹을 무너뜨리기 위해 꾸민 비열한 함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강서연 팀장은 그의 가장 큰 희생양이었습니다. 권지혁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저는 오늘부로 강서연 팀장에 대한 모든 징계를 철회하고 전략기획팀장 본연의 자리로 복귀시킬 것을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통해 그룹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태강그룹과 박진우 개인에게는 가능한 모든 민영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의 선언은 승전보와 같았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진실이 밝혀지자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강서연의 이름은 명예롭게 회복되었고 아우라 그룹의 주가는 폭등하며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 M&A 협상 또한 순조롭게 재개되었다. 박진우와 태강그룹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기업 범죄 스캔들의 주인공으로 전락하며 끝없는 추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어느 저녁, 권지혁과 강서연은 처음 만났던 그의 집무실에서 다시 마주 앉았다.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고 아름다웠다. 권지혁은 책상 서랍에서 그들의 첫 만남을 열었던 계약서를 꺼냈다. 오늘부로 이 계약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음을 알립니다. 지난 3개월 동안 계약 파트너로서의 의무를 완벽하게 수행해준 강서연 씨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의 사무적인 말투에 서연의 마음이 쿵 내려앉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이제 그와 그녀의 관계도 원래의 상사와 부하 직원으로 돌아가는 것일까? 씁쓸한 마음을 감추며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었다. 대표님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하고 돌아서려 했다. 하지만 권지혁이 그녀를 불러 세웠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로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계약서 대신 작은 벨벳 상자가 들려 있었다. 강서연 씨와의 비즈니스 계약은 끝났지만 이제부터는 새로운 계약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는 그녀의 앞에서 한쪽 무릎을 꿇었다.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는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다. 가짜 남자친구로 시작했지만 지난 시간 동안 당신과 함께 웃고 함께 싸우면서 내 마음은 진짜가 되었어. 당신은 위기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누구보다 현명하고 강인하게 맞서 싸웠지. 그런 당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내 남은 인생의 파트너가 바로 당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세상에서 가장 진지하고 뜨거웠다. 더 이상 차가운 CEO 권지혁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여자에게 자신의 모든 진심을 고백하는 한 남자, 권지혁이었다. 강서연 씨, 나와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진짜 계약을 맺어주겠습니까? 나랑 결혼해 주십시오. 서연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거짓으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관계가 수많은 위기를 함께 극복하며 누구보다 단단하고 진실한 사랑으로 피어난 것이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물은 대답을 대신하고 있었다. 권지혁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다. 반지는 마치 처음부터 그녀의 것이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맞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자신의 품에 가득 안았다. 가짜 연극의 막은 내렸고 이제 그들 앞에는 진짜 사랑으로 가득 채워나갈 새로운 무대가 펼쳐지고 있었다.